알쏭달쏭 이슈 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용산 미니 신도시대 랜드마크 10년 넘게 표를 했었죠. 용산권 국제업무지구 계획이 이제야 좀 진행이 좀 본격적으로 한번 될 것 같아요. 8천여 가구 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요. 근데 좀 늦더라도 다른 계획이 나왔으면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산에다가 뭘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한번 들어가 볼 필요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용산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계획을 우리가 세웠었느냐면 이 철도가 서울에서 어디까지 지금 계획을 세웠냐, 북한을 경유해가지고 저기 러시아 또는 중국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국제업무단지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저기 위로는 러시아, 중국 또는 몽고 이쪽 일대에 유라시아 철도를 프랑스까지 런던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유럽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서 일본과 함께 물류를 또는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열차로 요즘은 물류가 가면 배로 가면은 45일 걸릴 거 기차로 가면 15일이면 가버려요. 훨씬 빠르네요.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곳의 가장 중심을 어디로 계획했냐? 용산으로 둔 거예요. 그럼 용산은 지하 약 한 10층 이상까지 모든 물류 시스템과 열차 시스템 그러면서 그곳에서 세계적인 업무를 보면 너무 멋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던 중에 좀 이렇게 지지부지하다가 시간이 흘렀죠. 그러다가 이번에 그것을 조금 그중에 10분의 1 좀 해서 일본에서 성공한 게 로풍길스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업무지구 뭐 방송이라든가 기타 위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 넣어서 그 위에 아파트까지 집어넣으니까 너무 인기가 좋거든요. 일본이 다 실패했는데 그거 하나 성공했어요. 그래서 용산에서는 로풍길스보다 100배 좋은 걸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번에 안 되겠다, 이거 다 세우려다가는 100년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아파트 미니 신도시에 아파트를 좀 넣자, 임대를 넣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임대 아파트 겸 미니 신도시를 넣으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빨리 진행될 수는 있고 빨리 건축은 되죠. 하지만 좀 큰 그림에서 일부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 업무 단지가 아예 안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미니 신도시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죠. 일부러 들어오고 국제 신도시는 좀 앞으로도 그 여분이 좀 있어요. 미군 부대까지 공원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부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이 국제 업무 지구가 만약에 계속 원한대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국제 업무가 단지가 되면 이건 세계적인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에 있냐? 지도를 보면 좌측면 우베코예요. 우측으로 가면 베링해협을 지나가 버리면 미국, 카나다하고 만나버려요. 왼쪽으로는 러시아, 자 끝으로는 런던까지 만나버려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중국까지 만나버려요. 그래서 그 물류를 전부 우리나라로 가져와 버리면 그냥 용산이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게 용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아직 북한의 철도가 안 놓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세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일부 진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요, 뭐 편법도 등장을 할 것 같다라는 우려도 있고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실제 거래 성사는 좀 더 적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거래는 않을까도 똑같아요. 있더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고를 묶이면 좋은 게 있어요. 또 나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저희 고향 익산군 성당면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허가구역으로 묶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묶인 적이 없어. 왜? 땅값이 안 오르니까 아예 안 묶여요. 용산이 묶인다는 건 뭐냐?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어렵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거래가 허가가 어려워. 그럼 누가 돈 벌어요? 원주민이 버는 거예요. 왜?
계속 토지거래 허가를 못 하니까 갖고 있다가 계속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겠죠. 원주민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간다는 그래 거죠? 가치가 오르는 거. 아. 가치가 오르니까 묶는 거잖아요. 어. 풀려고 봤더니 네. 원주민이 부자 됐더라. 근데 안 묶어. 네. 그러면 산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야. 아,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죠, 그러면. 그러죠. 산 사람이 부자 되는 네. 거고 토지거래 허가를 묶였다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거고. 그럼 오히려 묶이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 원주민들은 묶이는 게 좋죠. 돈은 못 써도. 네. 풀리고 났으면 그때는 이미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 오르겠죠.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건 원주민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버느냐 차이만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누가 버느냐의 차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원주민의 터전이 좀 잘 보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가 아파트 지각 변동, 서울 아파트의 가격대별 거래 비중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억 원에서 3억 원 이하의 가격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좀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시장이 좀 전환기를 맞이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어떨까요? 전환기라기보다도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은 네. 우리가 조금 돈을 좀 벌려고 하잖아요. 벌려고 하는데 9억에서 15억, 또 15억에서 30억 이게 좀 거래를 좀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또 많이 거래했어요. 지금도 많이 거래돼요. 네. 단지 1억 원에서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서울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요. 원룸, 투룸, 빌라도 지금 3억이 넘어요. 투룸도 네. 3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빌라형이야, 빌라형. 단지 5층 이상은 아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봤더니 1억에서 3억짜리 아파트도 있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아파트는 뭐냐? 5층 이상은 무조건 아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빌라도 다세대도 5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예요. 그런데 저기 구석진 곳에 있죠. 구석진 곳에 이름 없는 아파트들이 하나 섰는데 네. 그분들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여태까지 아파트도 안 오르고 누가 사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가슴 찌고 살았는데 여기저기 사다 보니까 돈은 소액으로 아주 소외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 저게 뭐지? 거기 하고 눈길이 있던 가는군요. 사람들이 눈길이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야, 그분들은 이제 한숨을 내쉬어야 안 쉬어요. 네. 쉬겠죠. 다행이잖아요. 네. 그분들이라도. 그래서 1억에서 3억은 이쪽 그 중심에 있는 투룸 빌라 값이에요. 빌라 값. 원룸도 지금 1억 5천, 2억, 뭐 3억 가요. 네. 그래서 그것은 무늬만 아파트지. 그래서 그곳에까지 사고 팔고 한다니까 그분들이라도 지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뭐 다행이긴 한데요. 이렇게 수요자들이 굉장히 몰리게 되면 그 아파트마저도 좀 가격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굉장히라기보다도 조금 더 늘은 건데 네. 원룸, 투룸 전세값이에요. 오르는데도 한계가 있다. 아니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 오르는데 조금 소양이 오르면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지금 원룸 전세값도 1억, 1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파트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 좀 애매한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네. 그나마라도 지금 그렇게라도 거래되니까 그 아파트 갖고 계셨던 분들 모처럼 희망의 바람이 불지 않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싼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그 위안이 되는 지금 기간이고 9억에서 지금 15억까지 아파트도요. 지금 12.5% 거래율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현재도. 단지 1억에서 3억짜리 더 거래되다 보니까 그것이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건 좀 축소된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에요. 더 거래되다가 조금 덜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실수요자들의 시야가 좀 넓어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가 아파트 거래가 특히 왜 그러냐면 요즘 증여를 많이 해줘야 되겠는데 증여를 못 해주잖아요. 근데 저가 아파트를 증여해주면 증여세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렇겠죠. 특히 전세 끼면 거의 증여세 없이도 소액으로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 증여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가 아파트 거래 지금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지만 높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시장 변화가 좀 지속이 될지 어떨까요? 지속이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1억짜리 아파트가 10개가 거래돼 봐야 15개 거래돼도
15억짜리 아파트 하나 거래되는 거고 똑같거든요. 네. 금액은. 그러니까 크게 자본시장에 크게 어떠한 이렇게 크게 부동산 시장에 크게 작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청약도 매매도 막혀버린 이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선택한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장마저 실수요자들에게 좀 등을 돌리진 않을지 정부의 관심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만나볼까요? 오피스텔, 아파트 대체할까? 서울 부동산은요, 저가 아파트가 뭐 대세로 떠올랐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지방은 소형 아파트 대신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좀 뜨고 있다고 합니다. 자, 소형 아파트를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네. 오피스텔이. 한 가지 형태는 원룸형 오피스텔이 있고 또 투룸, 쓰리룸인 좀 대형 아파트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 아파트형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 또 이렇게 명칭되어 있는데 오피스텔이 방 3개짜리가 있고 똑같은 층의 주상복합으로 아파트 방 3개짜리가 있어요. 똑같이 30평형이에요. 네. 차이점은 뭐냐? 취득세, 등록세가 오피스텔이 좀 비쌉니다. 네. 그것 말고는 차이점이 없어요. 크기는. 그런데 위치가 오피스텔은 위치가 다 좋은 지역이 정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상업지역에 짓는 게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주상복합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똑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이름이.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은 주차가 아무래도 주차 대수가 조금 유리해요. 오피스텔이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어. 그래서 조금 유리한 부분 때문에 오피스텔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비싸요. 대신에 아파트 값이 오를 때 투룸, 쓰리룸은 거의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원룸형은 네. 원룸형은 오피스텔 가치가 좀 많이 안 오르는 편이에요. 왜 많이 안 오르냐? 주변에 원룸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이 똑같이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원룸이 대량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10년 동안 막 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지는 듯해요. 떨어지는 듯해요. 공급이 많기 때문에. 예, 공급이 많기 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소형, 주거용, 원룸형 오피스텔은 안 오르는데 투룸, 쓰리룸 좀 가치가 오르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아파트하고 평수가 비슷하면 더 가치를 좀 띠는 것 같아요. 자, 요즘같이 내 집 마련이 참 많이 더더욱 어려워진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맞는 내 집을 잘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슈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상담 못 나누신 분들을 위해서 상담 자리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 안내해드리겠습니다.